2017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 이유, 이 여인은 1993년 캐나다 전역을 공포로 몰고 간 칼라 호몰카였기 때문입니다. 1991년 폴 베르나르도와 결혼한 칼라 호몰카. 그녀의 남편 폴은 성공한 회계사에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실 마약 중독에 빠진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리고 칼라가 결혼한 뒤에는 자신이 칼라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칼라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의 화를 풀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칼라는 남편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곧 집에 올 거예요. 기대도 좋아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15살 여동생인 태미.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평소 폴이 처제인 태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칼라는 태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요. 마취제가 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폴에게 태미를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 1등이 아니라고? 네. 저도 이게 13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충격적이다. 와, 자,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도 언니와 형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태미는 결국 사망하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불이 붙기 시작한 엽기 부부의 악행. 칼라, 이것 좀 봐. 내가 새로운 을 데려왔다고? 두 사람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고요. 어? 이후 소녀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뒤 인적 없는 호수와 기찻길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끝모를 엽기적인 행각이 결국 세상에 밝혀졌는데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칼라가 경찰의 모든 사실을 자백해버린 거죠. 이후 남편 폴은 무기징역, 칼라는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는데요. 와, 어우. 야, 근데 뭐 누가 누구보다 더 심하다 낫다라고 할 것도 없이 둘 다 너무나 그냥 악마네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또 한 번 캐나다 전역이 또 들썩였습니다. 칼라가 출소한 뒤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아우, 야. 게다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개명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아, 당연히 해야지. 말도 안 되는. 10대 애들을 성폭행하고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렇지. 악질이죠. 또 초등학교에 가서 직업을 구했다는 게 그쪽으로 갔네 또. 그리고 이후 추악한 과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두 얼굴의 악녀 칼라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마. 과연 그녀에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2014년 12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한 경찰서로 들어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남자 차 번호가요. 이후 정말 다행히도 곧바로 성폭행 용의자 예프렘 이즈마일로프가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 직후 예프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또 정체가? 불안해. 또 뭐길래. 성폭행범 예프렘의 실체.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로 재직한 예프렘은 밤길을 홀로 걷던 여성에게 접근. 경찰입니다. 밤길이 늦었으니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죠. 그런 사람 잡아야지. 니들이 그럴 때가 아니지. 여성분은 얼마나 마음을 놨겠냐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요.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성폭행해왔던 겁니다. 참, 내 정말. 아, 이 제정신으로 방송할 수가 없어. 예프렘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에 남긴 끔찍한 말. 사실 나 HIV 감염자야. 근데 나 경찰인 거 알지? 너 어떻게 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입 조심해. 그는 2001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그 뒤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일삼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심해야지. 그거를 범죄에 악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를 포함해 무려 11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9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악마 경찰로 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경찰을 뭐 떠나서 그냥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야,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고통을 남긴 악마. 과연 지금 그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긴 했을까요?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사막 지역 웨스트메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이 백골의 발견은 거대한 연쇄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백골 발굴 작업 도중 무려 19개의 백골이 추가로 발견됐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저기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이제 11명의 시신이 같이 매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와우.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백골들의 DNA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구의 백골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는 했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두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조세프 블레아. 1985년에 발생한 한 매춘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돼 기소된 이력까지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여자들은 이 사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네. 유력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아가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이름 로렌조 몬토야. 그 역시 과거 매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몬토야 역시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나 봐요, 이 사람도. 그 이유는 백골들이 발견되기 3년 전인 2006년 용의자 몬토야는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뒤였는데요. 따라서 몬토야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야,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더 안타까운 이유. 웨스트메사 인근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 6명의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증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DNA 죠, 검사면? DNA. 예.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되게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은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6번째 총알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거를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처제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